때는 조선 후기 영조 대왕께서 다스리시던 어느 해의 일이라. 전라도 깊숙한 곳에 황해촌이라 불리는 작은 고을이 있었으니 그곳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한쪽으로는 맑은 개천이 흘러가는 아담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마을의 중심에는 5일마다 서는 장터가 있어 먼 곳에서까지 장사꾼들이 몰려와 온갖 물건을 팔곤 하였다. 곡식과 나물, 배와 무명, 그릇과 농기구에 이르기까지 없는 것이 없었으니 그야말로 인근에서는 제법 큰 장터로 소문이 자자하였다. 빛났고 가는 허리에는 자주색 댕기가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다. 이달에도 어김없이 오셨네요. 유리마님. 쌀가게 주인이 공손히 인사를 올렸다. 유리마님은 단아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쌀로 한 말만 주시옵소서. 마님께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만 드려야지요. 올해 첫 수확한 것으로 준비해 놨사옵니다. 장사꾼들은 모두 유리마님을 극진히 대했다. 그녀의 정절과 효심이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이었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남편의 기일과 생일에는 어김없이 제사상을 차리는 그녀의 모습에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아이고, 저런 정절 부인이 어디 또 있겠소?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지조는 참으로 귀하지. 재가를 권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꿋꿋이 혼자 사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시다. 저런 부인이야말로 우리 조선의 참된 여인이지. 장터 곳곳에서 유리마님을 칭송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유리마님의 마음속에는 남모를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밤마다 계속되는 이상한 꿈 때문이었다. 저기 포목전에서 명주 한 피를 사겠나이다. 유리마님이 포목전으로 향했다. 제사상에 올릴 과일을 싸는데 쓸 명주가 필요했다. 어서 오시옵소서, 마님. 오늘은 어떤 것을 찾으시나이까? 포목상 주인이 반갑게 맞이했다. 곱고 하얀 명주로 한 필만 주시옵소서. 마님께서는 항상 가장 정갈한 것만 고르시는군요. 이것 어떠하신지요? 한양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옵니다. 포목상 주인이 눈처럼 하얀 명주를 펼쳐 보였다. 유리마님은 그 명주를 만져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얼마인가요? 마님께는 특별히 3냥만 받겠나이다. 항상 정성스레 제사를 모시시는 모습이 참으로 기특하옵니다. 유리마님은 치마폭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정성스럽게 돈을 세어 건넸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치마폭을 흔들었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유리마님은 무의식 중에 뒤를 돌아봤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이 북적이며 장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이상한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 무명배는 얼마인가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무명배를 파는 상인이었다. 제사상에 깔 보자기를 만들려는 것이었다. 마님, 이것은 어떠신지요? 배의 결이 참으로 고와서 보자기로 쓰시기에 딱 맞을 것이옵니다. 상인이 정성스럽게 무명배를 펼쳐 보였다. 유리마님은 그 배를 자세히 살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습니다. 이것으로 하겠나이다. 마님께는 한 냥만 받겠나이다. 늘 성의를 보여주시니 저희도 마음이 흐뭇하옵니다. 거래를 마치고 유리마님이 돌아서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종소리였지만 왠지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듯했다. 저것은 귀령사 종소리인가? 귀령사는 황해촌 뒷산에 있는 오래된 절터였다. 이미 반쯤 허물어져 있어 스님도 없고 사람들도 잘 찾지 않는 곳이었다. 그런데 그곳에 종이 울리고 있다니 유리마님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아마도 바람에 종이 흔들려 소리가 난 것이리라. 그렇게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리마님은 문득 남편의 무덤이 있는 뒷동산을 올려다봤다.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만 갔다. 서방님, 오늘도 좋은 것들로 제사상을 차려드릴 테니 부디 편히 계시옵소서. 유리마님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를 올리며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유리마님은 언제나처럼 촛불을 켜고 서방의 영정 앞에 앉았다. 3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남편 영수를 그리워하며 오늘 장터에서 산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정리했다. 영수는 참으로 좋은 남편이었다. 비록 가난한 선비였지만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고 언제나 다정했다. 키가 크고 준수한 얼굴에 학자다운 품격을 지녔으며 무엇보다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었다. 서방님, 오늘도 장터에서 좋은 것들을 사왔나이다. 내일 아침에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려드릴 테니 부디 저승에서 편히 계시옵소서. 유리마님은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촛불이 흔들리며 영수의 얼굴을 비추니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해 보였다. 서방님과 함께했던 날들이 꿈만 같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참으로 행복했나이다. 이 몸은 서방님만을 남편으로 알고 평생을 살아가겠사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김없이 그 꿈이 시작되었다. 깊은 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나타나는 남자의 실루엣. 분명 서방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와는 달리 얼굴에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고 무언가 간절히 말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여보. 영수가 유리마님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생전과 똑같이 따뜻하고 다정했지만 어딘지 애절한 느낌이 담겨 있었다. 서방님, 정말 서방님이신가요? 유리마님이 반갑게 달려가려 했지만 영수는 손을 내저으며 멈춰 서라는 신호를 보냈다. 들어주시오. 부디 들어주시오. 무엇을 들어드릴까요? 말씀하시옵소서. 대숲 뒤 그 절터를 찾으시오. 영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서방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나이다. 유리마님이 다급히 소리쳤지만 영수의 모습은 점점 흐려져 갔다. 그리고는 차가운 손길이 유리마님의 뺨을 스쳤다. 아! 유리마님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손으로 뺨을 만져보니 정말로 차가운 느낌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또 그 꿈이로구나. 이미 며칠째 계속되는 꿈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헛된 꿈이라 생각했건만 매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심상치 않았다. 유리마님은 일어나 촛불을 켜고 다시 영정 앞에 앉았다. 영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서방님,
정말 저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대숲 뒤 절터라. 혹시 귀령사를 말하는 건가요? 귀령사는 황해촌 뒷산에 있는 오래된 절터였다. 조선 초기에 세워진 절이라 했는데 이미 100년도 더 전에 폐사되어 지금은 반쯤 허물어진 채로 남아 있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라 으스스하다는 소문도 있었다. 왜 서방님이 그곳을 찾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유리마님은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속에서 본 영수의 간절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분명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유리마님은 잠시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잠들어서도 계속 그 꿈이 반복되었다. 영수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부디 대숲 뒤 그 절터를 찾으시오. 그리고 매번 차가운 손길이 그녀의 뺨을 스치며 꿈에서 깨어났다. 유리마님은 점점 지쳐갔다. 이 꿈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로부터 며칠 후 오후 유리마님은 다시 장터를 찾았다. 어젯밤에도 그 꿈이 계속되어 마음을 달래고자 바깥 공기를 쐬려는 것이었다. 또한 집에만 있으니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기도 했다. 장터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북적였다. 가을이 깊어가는 시절이라 곡식과 과일을 파는 상인들이 많았다. 유리마님은 천천히 장터를 돌아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런데 떡장수 앞에서 송편을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유리마님이시옵니까? 돌아보니 중년의 사내가 서 있었다. 키는 보통이고 얼굴은 검게 그을린 것이 농사일을 하는 사람 같았다. 얼굴은 낯설었지만 어딘지 친숙한 느낌이 들었다. 죄송하오나 누구신지? 저는 노달이라 하옵니다. 영수 형님과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벗이옵니다. 유리마님은 깜짝 놀랐다. 서방이 종종 이야기했던 그 노달이었다. 어릴 적 함께 서당을 다니고 과거 공부도 함께 했다던 그 법 말이다. 아, 그 노달 서방이시군요. 서방께서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서당을 다니며 글 공부를 했다고, 그리고 과거 시험도 함께 준비했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형님과 저는 중마고우였지요. 비록 둘 다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했지만 평생 벗으로 지냈사옵니다. 노달의 얼굴에 그리움의 빛이 스쳤다. 형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제가 다른 고을에 있어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해 죄송했나이다. 괜찮습니다. 서방께서도 노달 서방을 늘 그리워하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러다가 노달이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사실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저에게 하나 맡기신 것이 있소이다. 맡기신 것이요? 네, 문서 하나를 맡기셨소. 그런데 그 문서에는 황해촌 뒷산터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 하셨소. 유리마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어젯밤 꿈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떤 문서인가요?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만약 마님께서 원하신다면 오늘 밤 제 집으로 오시옵소서. 그 문서를 보여드리겠소. 노달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이 역력했다. 그런데
혹시 위험한 일은 아닌가요? 글쎄요, 확실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으나 형님께서 마지막에 매우 걱정스러워 하셨사옵니다. 마치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유리마님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며칠째 계속되는 이상한 꿈과 이제 나타난 노달의 말이 우연의 일치일 리는 없을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서방댁을 찾아뵙겠나이다. 고맙습니다. 그럼 해가 완전히 진 후에 오시옵소서. 제 집은 황해촌 동쪽 끝자락에 있는 초가집입니다. 앞에 큰 느티나무가 있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때였다.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젊은 양반 하나가 말을 타고 나타났다. 비단 도포에 금관을 쓴 것으로 보아 제법 신분이 높은 자 같았다. 말도 좋은 말이었고 뒤따라오는 하인들도 여러 명이었다. 장터의 사람들이 모두 길을 비켜주었고 상인들은 공손히 인사를 올렸다. 노달아. 그 양반이 큰 소리로 노달을 불렀다. 노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며 겁에 질린 표정이 되었다. 이도영 도련님. 오, 여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다. 이도영이라 불린 젊은 양반이 말에서 내려 노달에게 다가왔다. 그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준수한 외모였지만 눈빛에는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였다. 도련님께서는 무슨 일로? 그 문서 내가 갖고 있구나. 이도영이 노달의 가슴팍을 툭툭 치며 말했다. 노달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무슨 문서 말씀이신지. 시침이 떼지 마라. 4번 영수가 죽기 전에 감춘 그 문서 말이다. 뒷산묘터에 관한. 이도영의 시선이 갑자기 유리마님에게로 향했다. 그리고는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오호, 이분이 그 영수의 아내로군. 참으로 아름다우시다. 소문으로만 듣던 황해촌의 정절 부인이시군. 유리마님은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이도영의 시선이 너무나 불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부로 혼자 지내기엔 너무 아까운 미모이니 어떤가? 우리 집 첩으로 들어올 생각은 없는가? 현감의 아들이니 부족함은 없을 것이다. 유리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런 모욕적인 제안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도련님,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노달이 급히 끼어들었지만 이도영은 코웃음을 쳤다. 내 놈이 나서서 뭘 한다고? 내가 누군지나 알고 있는 거냐? 하지만 이건 너무 뭐? 과부가 제가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오히려 좋은 기회 아닌가? 이도영이 다시 유리마님을 보며 말했다. 마님, 생각해 보시오. 현감의 아들과 인연을 맺는다면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것이오. 과부로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텐데. 감사옵니다만 저는 그럴 뜻이 없사옵니다. 유리마님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이도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시겠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오. 언젠가는 마음이 바뀔 것이니. 그리고는 노달에게 다시 말했다. 그래, 지금은 이만 물러가마. 하지만 기억해둬라. 그 문서는 결국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너와 이 아름다운 부인 모두 내 뜻대로 될 것이야. 이도영은 다시 말에 올라타고는 유리마님을 한 번 더 훑어보며 떠나갔다. 하인들도 그를 따라 사라졌다. 저
저 사람이 누구인가요? 유리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신임 현감의 아들입니다. 이름은 이도영이고요.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온갖 나쁜 짓을 다하는 자이지요. 마님께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달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그런데 저자가 왜 서방님의 문서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매우 걱정스러워 하셨는데 아마 저자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 있었다. 장터의 분위기도 이도영이 떠난 후 어수선해졌다. 오늘 밤 약속은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노달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반드시 찾아뵙겠나이다. 그날 밤 유리마님은 노달의 집을 찾아갔다. 황해촌 동쪽 끝자락에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다. 노달의 말대로 앞에 큰 느티나무가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노달은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마님께서 오셨군요. 어서 들어오시옵소서. 노달은 유리마님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소박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차라도 한 잔 드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문서부터 보여주시옵소서. 유리마님은 초조한 마음에 서둘렀다. 어서 그 문서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노달은 방 한 구석으로 가서 큰 괴짝을 열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왔다. 이것이 영수 형님께서 맡기신 문서입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나타났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어떤 지도 같은 것이었다. 이게 무엇인가요? 유리마님이 문서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종이에는 산과 강 그리고 여러 표시들이 그려져 있었다. 형님께서는 이것이 조선 땅 어딘가에 묻힌 금맥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금맥이 바로 황해촌 뒷산에. 금맥이라고요? 유리마님은 놀라서 되물었다. 금맥이라니 그런 엄청난 것이 황해촌에 있다는 말인가? 네, 하지만 이것은 아무에게나 알려져서는 안 되는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나쁜 사람들이 알게 되면 큰 화가 날 것이라고.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것도 여러 명의.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노달이 급히 문서를 다시 보자기에 싸며 말했다. 뒤쪽으로 피하시옵소서. 유리마님은 노달의 손에 이끌려 뒷마당으로 나갔다. 작은 마당 한편에는 여러 개의 장독이 놓여 있었다. 저 장독대 뒤에 숨으시옵소서. 유리마님은 큰 장독 뒤에 몸을 웅크리고 숨었다. 마음이 두근거렸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다. 곧이어 앞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노달, 어디 있느냐? 이도영의 목소리였다. 그와 함께 온 하인들의 발소리도 들렸다. 도련님 무슨 일로 이렇게 늦은 밤에. 그 문서를 내놓아라. 더 이상 숨길 생각은 마라. 무슨 문서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식이 영수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맡긴 그 지도 말이다. 탁! 소리와 함께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노달이 맞은 것 같았다. 유리마님은 장독대 뒤에서 숨죽이며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를 달랬다. 혹시 발각될까봐 감히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아프겠지?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 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더 아픈 일이 생길 것이야. 정말 그런 문서는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영수가 죽기 전날 밤 너를 찾아간 것을 내가 직접 봤거든. 유리마님은 깜짝 놀랐다. 이도영이 서방의 마지막 날을 알고 있다니. 그날 밤 영수는 무언가 매우 중요한 것을 너에게 맡겼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벼랑에서 떨어져 죽었지. 도련님께서는 어떻게? 궁금한가? 사실 그날 밤 나도 그곳에 있었거든. 영수가 나에게 그 지도를 넘기려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조금 거칠게 대할 수밖에 없었지. 유리마님은 온몸이 떨렸다. 이도영의 말이 사실이라면 서방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그 문서를 내놓겠느냐, 안 내놓겠느냐? 정말 모르겠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까지 생각해봐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너와 그 영수의 아내 모두 가만두지 않겠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더니 노달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여긴 아니오. 뭐라고? 여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문서가 있다면 귀령사 절터로 나오시오. 새벽 전에 귀령사? 그 폐사된 절터 말인가? 그곳에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 새벽에 귀령사에서 보자. 만약 거짓말이라면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수의 아내에게도 전해라. 내 제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거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유리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도영은 정말 위험한 사람인 것 같았다. 내일을 기대해라. 이도형과 하인들이 떠나간 후에야 유리마님은 장독대 뒤에서 나올 수 있었다. 온몸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졌다. 마님, 괜찮으시나이까? 노달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멍자국이 생겨 있었다. 서방님께서 정말로. 유리마님은 말을 잇지 못했다. 서방의 죽음에 이도영이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이틀 후 새벽 유리마님은 노달과 함께 귀령사 절터를 찾았다. 서방이 꿈에서 말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밤이 깊어 사방이 어둡고 고요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춰주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절터로 향했다. 귀령사는 이미 반쯤 허물어져서 기와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고 절 뒤편의 종각도 기울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종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여기가 그 절터로군요. 유리마님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황폐한 모습이었지만 과거에는 제법 큰 절이었던 것 같았다. 형님께서 여기를 찾으라고 하셨다니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노달도 의아해하며 절터를 둘러봤다. 일단 문서부터 다시 살펴봅시다. 두 사람은 법당 터 앞에 앉아 문서를 펼쳤다. 달빛이 흐릿하게 비치는 가운데 지도의 세부 사항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이 지도를 보니 분명 이 절터 어딘가에 금맥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노달이 손가락으로 지도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절터의 모양과 주변 산의 모습이 지도와 일치했다. 정말 이곳에 금맥이 있다는 말인가요? 형님께서는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 개국 초기부터 전해 내려온 비밀이라고도 하셨고요.
유리마님은 놀라웠다. 이런 평범한 시골 마을에 그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니. 그런데 서방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것을 알게 되셨을까요? 형님의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비밀이라고요.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절터 뒤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그림자가 나타나고 있었다. 역시 여기 있었군. 뒤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돌아보니 이도영이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나타나 있었다. 도련님, 어떻게? 너희가 귀령사로 간다는 말을 들었거든. 그래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지. 이도영이 음흉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그의 뒤에는 대여섯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그것을 이제 내게 내놓아라. 이도영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건 단순한 땅 문서가 아니지. 조선 금맥의 비밀이 담긴 지도다. 유리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 서방이 그런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영수 그놈이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 혼자 차지하려 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은 내 것이다. 도련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것을 아시게 되었나이까? 노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것도 궁금한가?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이 지역의 금맥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거든. 그러던 중 영수가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 이도영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조선 팔도를 통틀어서도 이만한 금맥은 드물다고 하더군. 만약 이것을 차지한다면 나는 조선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이야. 그래서 서방님을. 유리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수가 순순히 넘겨줬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놈은 끝까지 거부했지. 어쩔 수 없이 조금 거칠게 대할 수밖에 없었어. 이도영이 부하들에게 눈짓을 하자 그들이 일제히 노달과 유리마님을 애워쌌다. 이제 그 지도를 내놓아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안 됩니다. 이것은 형님께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노달이 문서를 품에 품으며 거부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이도영이 냉정하게 말하며 손짓했다. 부하들이 무기를 뽑아들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귀령사의 종이 웅장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당, 당, 당. 깊은 밤 고요함을 깨뜨리는 종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종각을 쳐다봤다. 분명 아무도 종을 치지 않았는데 저절로 울리고 있었다. 뭐야? 종이 왜? 이도영의 부하들이 당황해하며 서로를 쳐다봤다. 으스스한 기분이 들어 몸을 떨었다. 도련님, 이상합니다. 아무도 종을 치지 않았는데 바람에 흔들린 것이겠지. 겁먹지 마라. 이도영이 호통을 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절터 입구에서 환한 횃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갑옷을 입은 광군들의 모습이 드러났다. 광군이다. 모두 꼼짝 마라. 광군들이 일제히 절터로 들어와 이도형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했다. 그들의 숫자는 20명도 넘어 보였다. 이도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누구의 명령으로 왔는가? 나는 현감의 아들이다. 이도형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그런데 광군들 틈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광군의 복장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유리마님은 기절할 뻔했다. 서방님? 그렇다. 3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 영수가 살아서 그곳에 서 있었던 것이다. 영수는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키가 크고 준수한 얼굴, 그리고 학자다운 품격까지 그대로였다. 다만 얼굴에는 지난 3년간의 고생이 서려 있었다. 여보, 영수가 유리마님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꿈이 아니었다. 당신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유리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년간 그리워했던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미안하오. 그동안 속여서 하지만 어쩔 수 없었소. 영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 이도형 놈 때문에 가짜 죽음을 꾸밀 수밖에 없었소. 그날 도영에게 벼랑에서 밀려 죽을 뻔했지만 다행히 나무에 걸려 살아났소. 뭐라고? 영수가 살아있다고? 이도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다. 그래, 내가 나를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이 3년간 내 악행의 증거를 모아왔다. 영수가 품에서 문서 뭉치를 꺼내 보였다. 이 문서들이 모든 걸 말해주리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말도 안 돼. 그런 증거 따위가 무슨 소용이야. 이도영이 발악하며 소리쳤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영수가 또 다른 문서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노달이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지도였다. 이것은 진짜 금맥 지도가 아니라 내가 만든 가짜다. 진짜는 따로 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영수의 계획이었다는 말인가? 나는 이미 3년 전부터 도영의 탐욕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가짜 지도를 만들어 놈을 유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금맥은? 노달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금맥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다. 모든 것이 도영을 잡기 위한 덫이었을 뿐이다. 영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특히 이도영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 놈이 나를 속였다는 말이냐? 그렇다. 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인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다. 영수가 광군 대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도영을 체포하시오. 그의 죄목은 살인미수, 공갈, 협박, 그리고 직권남용입니다. 말도 안 돼. 그런 증거 따위. 이도영이 발악하며 소리쳤다. 그리고는 갑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저놈들을 모두 죽여라. 증거를 없애버려. 하지만 이미 광군들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부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이도영의 말이 그의 죄를 더욱 확실하게 증명해버렸다. 이도영, 너는 체포된다. 광군의 대장이 이도영을 잡으려 했지만 이도영은 갑자기 절터 뒤편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놓치지 마라. 광군들이 뒤를 쫓았다. 이도영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는 절터 뒤편의 낡은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곳은 과거 스님들이 귀중품을 보관하던 지하 창고로 이어지는 곳이었다. 이도영은 아직도 어딘가에 금괴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여기 어딘가에 금괴가 있을 거야. 분명히.
이도영이 미친 듯이 바닥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욕심에 눈이 멍 그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 도련님, 위험합니다. 거기는 오래된 곳이라. 하인 중 하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이도영은 듣지 않았다. 금괴가 있다? 분명히 있어. 영수가 거짓말을 했을 리 없어.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우르르 갑자기 땅이 꺼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지하 창고의 천장이 이도영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다. 아! 이도영의 비명소리와 함께 그는 지하로 떨어져 갔다. 쏟아진 흙과 돌들이 그를 덮었다. 도련님! 하인들이 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너무 많은 흙이 쏟아져 내려 어쩔 수 없었다. 관군들도 급히 구조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이도영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생매장되고 만 것이다. 탐욕의 끝은 결국 자멸이로구나. 영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며칠간의 구조 작업 끝에 이도영의 시신이 발견되었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찾던 금맥을 찾지 못한 채 죽음을 맞았다. 현감은 아들의 죄를 뉘우치며 관직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속죄의 길을 택했다. 그리고 이도영의 하인들은 모두 유배형에 처해졌다. 사건이 모두 끝난 후 유리마님과 영수는 황해촌을 떠나 새로운 고을에서 조용히 살아가기 시작했다. 3년간의 분리는 오히려 그들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노달은 친구를 되찾은 기쁨과 함께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았다. 영수는 노달에게 밭과 집을 마련해 주어 편히 살 수 있게 해주었다. 형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3년간 어떻게 지내셨나이까? 노달이 영수에게 물었다. 산속에 숨어 지내며 도영의 행적을 조사했소. 그리고 관군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지. 정말 위험한 일이었겠군요. 그래도 결국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으니 다행이요. 영수와 유리마님은 새로운 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범하고 행복한 생활을 시작했다. 그들에게는 이제 권력도 재물도 필요 없었다.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여보, 지난 3년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유리마님이 영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그렇소. 당신을 잃을 뻔했을 때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제는 절대 떨어지지 않겠소. 네, 이제는 정말로 함께 늙어가겠나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긴 시련의 끝에서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다. 황해촌 사람들은 진실이 밝혀진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도영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유리마님과 영수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가끔씩 귀령사의 종소리가 울렸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바람소리가 아니라 진실을 알리고 악을 경고하는 종소리라고 믿었다. 어떤 날은 맑고 환한 날에도 종소리가 들렸고 어떤 날은 비가 오는 날에도 들렸다. 하지만 그 종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평안해졌다고 한다. 특히 잘못된 일을 꾸미는 사람들에게는 그 종소리가 경고의 메시지로 들렸다고 한다. 그래서 황해촌에는 다시는 이도영 같은 악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영수와 유리마님은 슬하에 자녀를 두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의 아들은 아버지처럼 학문을 좋아했고 딸은 어머니처럼 현숙했다.
노달도 좋은 여인을 만나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세 사람은 평생 깊은 우정을 나누며 살았다. 어느 날 나이가 든 영수가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다. 아들아, 이 세상에는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신뢰, 그리고 정의로움이지. 내 아버지. 그런데 정말 금맥은 없었던 건가요? 금맥이야 어디 있겠느냐. 하지만 진정한 보물은 따로 있었지. 그것은 바로 너의 어머니와의 사랑이었다. 영수가 유리마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유리마님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기억해라. 탐욕의 눈먼 자는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이도영이 바로 그 예이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후로도 귀령사의 종소리는 계속 울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영수와 유리마님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어둠은 언제나 빛에 의해 물러가고 거짓은 결국 진실 앞에 무릎을 꿇는 법이니라. 탐욕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시련을 극복한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요, 세상의 도리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귀령사의 종소리가 울리고 있을 것이다.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경고로,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위로로 들리는 그 신비한 종소리가, 이 이야기는 탐욕의 눈먼 자의 말로와 진실한 사랑의 승리를 그린 야담이다. 세상에는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으며 악행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옛 조상들이 전해준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침이 되고 있는 것이다.